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치의 사전적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자치의 더 큰 의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했던 자치. 2019년 현재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치를 실현해야 할까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차윤 아나운서는 우리 동네에 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것 네,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 한국자치학회장, 네. 또 네. 나아가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을 예. 맡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전에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네, 이웃이 사촌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이웃이 사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요. 이웃이 네. 사촌이 아니라 왼수인 곳도 있어요. 네. 위아래층, 네, 층간소음 네. 때문에 또 옆집하고 인사 안 하는 것도 갈등도 있어요.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자치학회는 어떻게 하면 이 이웃을 사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웃 간의 사촌이 되는데 네. 방해되는 일이 어떤 게 있는가? 또 이웃과 사촌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주민자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민자치란입니다. 이 주민자치 하면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생각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주민자치 뭘 말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 말과 이제 주민자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지방의 일을 국가가 하면 통치가 되고요. 그렇죠. 지방의 일을 지방이 하면 지방자치가 됩니다. 네. 근데 지방의 일을 지방의 주민들이 하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아, 주민이 스스로 네. 동네 일을 하는 거네요. 예, 동네 리회나 동네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사실 이 주민자치라는 게 그렇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왔다면서요. 고려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 때는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서 이제 그 지방을 어떻게 다스릴까 네.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지방을 이제 잘 다스리자면 이제 관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향약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향초. 네. 네. 그런데 이 향약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향약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향약의 주인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빠진 향약이죠.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발달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관료들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에서 네. 또 양반들의 간섭도 없는 영역에서 불문율로 촌계를 만듭니다. 촌계. 네. 그래서 그 촌계에서 이제 관원상제도 이제 상호 부조하고 거기서 이제 두례를 만들어서 농사일도 같이 하면서 진정한 조선 주민자치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조선 말기에는 아주 잘 형성됐습니다. 네. 지금도 본받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료와 양반이 빠지고 네. 네. 주민들에 의한 자치가 진정하게 네. 자리 잡기 시작한 거네요. 예, 조선 말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럼 왜 이런 주민자치가 중요한가요? 국가가 나서면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가 국가의 시혜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돌아섭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이 그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그렇죠. 이웃을 내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국가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웃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웃을 위하는 이타성이 발현이 됩니다. 네. 그 이타성이 이제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이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상적인 주민 자치는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외국에는 이 이상적인 주민 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다면서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스위스와 일본을 네. 들 수 있습니다. 스위스 경우는 그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지방자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와서 국적을 취득하려 그러면 법무부가 직접 사무를 취급합니다. 네. 근데 스위스 경우는 게마인데나 꼬민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마을 동네 단위에서 네. 이 사람을 우리 주민으로 인정한다라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네. 그 결정을 그대로 스위스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그 가장 마을에서 결정해서 국가로 보내는 그 바텀업이 이제 정말 실질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 반면에 일본은 이제 관공서와 주민자치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공서 할 일은 관공서가 하고 주민자치회 할 일은 주민자치회가 하는데 아주 잘 분리가 돼 있고 관공서는 주민자치회에 월권도 하지 않고 이제 도와주지만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스위스나 일본을 참고해서 지금 현대한 조선 전통까지 참고해서 네. 만들면 아마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근데 그런 스위스나 일본 같은 좋은 사례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근데 왜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1999년인데요. 네. 그때 만들었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2013년 주민자치회, 2018년 주민자치회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주민자치고요. 네.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동네에서 예전 전통 때부터 내려오던 주민자치회의 전통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리는 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에 주민들이 회비를 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회비를 내고 또 리 단위로 공동사업도 하고 리 단위로 소식지도 만들고 리 단위로 경조사도 하고 말하자면 조선 때 촌계가 하던 전통을 네. 제주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을 살리면 좋은데 아직 한국의 주민자치회 제도는 이 전통을 수용할 만한 소화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제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관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법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2018년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이미 지방자치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는 건가요? 그 이제 2013년에 특별법이 있고요. 네. 2018년에 이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표준조례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에서 네. 첫 번째 주민 뺐습니다. 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는 네. 읍면동에 네.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읍면동에 하고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고 주민자치회를 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아예 법을 무시하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가 없습니다. 자치가. 자치를 한다는 것은 자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일감도 있어야 되고 일손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네. 행정 서비스를
하청하라는 아니면 행정에 협력하라는 이쪽 요구만 있습니다. 네. 자치는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하지만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고 회도 없고. 회도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는 있으나 마나. 공연불이 되고 만다. 정말 주민자치는 국가 백년 대계입니다.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사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네. 또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현상이나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네. 이 발상이 공무원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이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주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민들의 네. 생각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NGO입니다. 네. 비정부 조직입니다. 이 비정부 조직이란 거는 정부 쪽에서 보면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요. 네. 주민들 쪽에서 보면 정부에 기대서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주민자치의 특징이 NPO입니다.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주민자치회를 이용해서 정부 효율성에 기여한다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이용 목적을 전제해서도 안 되고 또 주민들도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회의 마지막 특징은 NIO입니다. 그 비사적 조직입니다. 네. 주민들 개개인이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동네의 마을의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제 네. 그 주민자치회입니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주민들에게 이제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자치 역량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마을의 눈을 뜨고 또 이웃의 눈을 뜨고 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네. 또 뜻 있는 주민들이 네. 이제 여유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마을의 눈을 떠서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해주는 이런 이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정한 주민자치는 이 주민들의 네. 동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애정 네.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뭐든지 바뀔 텐데요. 행동의 시작은 관심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93번째 시간입니다. 2억 3천만 원. 요즘 결혼할 때 드는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부담되는 게 바로 이 집 문제죠. 그런데 정부 도움을 받으면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도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60 내지 80%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고요. 만약 돈이 부족하더라도 저금리에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예비 부부이거나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이면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부담된다면 행복주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신혼희망타운보다 저렴하고요. 임대료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모두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입주에 제한이 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건이 맞지 않아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없다면 대출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연 1.2% 내지 2.1%의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또 무주택 신혼 가구여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면 대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연 1.7% 내지 2.75%의 금리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또 대출 가능 여부와 예상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집 이외에도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요. 적시적기에 활용하면 좋은 신혼부부 꿀 혜택.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보니까 네. 드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즘 인기 있는 방법인데 작은 결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작은 결혼식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작은 결혼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리스트가 있고요. 또 사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주 저렴하게 식장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야외 결혼식이나 전통 혼례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비용을 절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드는 돈이 만만치 비용이 않겠다 만만치 싶어서 않죠. 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이 낳을 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국민 행복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물론 기저귀값 그리고 분유값,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취약 계층은 난방 카드라는 것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혜택은 운영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고 하루 사용 한도도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쓸 때도 챙겨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절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휴가계는 복사해 놓거나 메일로 보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또 육아휴직 중이라면 아빠의 달,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차례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첫 3개월간 매달 2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알뜰한 결혼 준비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신주의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여의도 6배 면적의 산림과 민가를 덮친 사상 최악의 강원도 화재. 그 지옥 같은 불길을 잡고 많은 목숨을 지킨 4,500여 명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인데요. 당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대한민국 소방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들어봅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해야 할 특별한 분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 대규모 산불이 강원도 산림과 민가를 덮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그 지옥 같은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작은 영웅 소방관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영화 속 히어로보다도 더 멋진 진짜 영웅들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고성소방서 동광 119 안전센터 김병영 센터장, 속초소방서 영랑 119 안전센터 이관용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제가 소방관님들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지옥 같은 곳을 네. 정말 목숨을 걸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 산불 현장 지금 어떤 정도로 복구가 돼가고 있나요? 예, 그 산림 및 주택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 3주에 걸쳐서 그 피해 네. 조사를 4월 말에 끝이 났고요. 피해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현재 그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수원, 그 마을 회관, 친척집 등에 있는 그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그 이동식 하우스 등에 5월 말까지 아마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에 대한 사항은 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쪼록 복구 작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강원도의 잔인한 4월.
이 4월만 되면 강원도 이 소방관들은 초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왜 이 4월마다 화재들이 빈발하는지 원인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1990년대 이후로 우리가 기억나는 세 가지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1996년에 고성군 주강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네. 재산 피해 227억 원과 산림을 3,834헥타를 세운 산불이 있었고 네. 2000년 들어와서는 네. 8박 9일 동안 네. 고성, 강릉, 동해, 삼척, 경북 일정 지역까지 5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있었고 네. 2005년에는 양양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천년 사찰인 양양 낙산사가 네. 설치되었던 그때 가슴 많은 아픈 분들이 정말 일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네. 4월에는 하필 또 식목일이 있잖아요. 이번 산불 역시 식목일 전날 발생을 해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그동안의 산불과 비교하면 이번 산불은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피해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고요. 네. 네. 그 면적으로는 여의도 6배 정도 되는 엄청난 땅이네요. 1,757헥타르의 산림 네. 피해가 있었고 건물 피해로는 2,898개소, 또 이재민은 1,289명, 또 재산 피해로는 1,305원이 발생한 그 국가재난이었거든요. 네. 그 4월 4일 오후 7시 17분경에 네. 고성군 토성면 그 원암리 그 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맞은쪽에 그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전신주에서 스파크 발생. 발생해서 저희들 출동했는데 그 인근 야산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그때 그 최도 광풍 속도가 30m 정도 됩니다. 예, 그 강풍을 타고 한 7.5km 떨어진 네. 그 공간에 속초, 동명동, 영랑호가 있고 네. 고성 천진항이 있는데 그까지 급속하게 연속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독 이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대형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4월경 동해안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네. 네. 봄이 되면 강원도 동해안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특히 산불에 취약한 소나물, 홍진과 솔방울은 산불이 잘 일어나는 불씨가 되죠. 쉽게 불씨가. 잘 붙고 산불을 확산시키게 된다. 또한 네. 속초, 양양, 고성, 간산까지 부는 양간지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 쪽으로 가면서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져 산불을 확산시키게 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 화재 진압은 역대 화재 진압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확 달라진 화재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잘하고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일 강풍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강원도 소방력으로는 참으로 대응하기 곤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월 4일 그 오후 9시 44분에 그 소방청장이 전국적으로 총 소방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용 소방력이 소방차 1,245대, 소방관 4,481명, 네. 헬기도 한 145기가 강원도에 직결했습니다. 네. 이는 그 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그 동원된 사례였고요. 네. 이처럼 그 가능했던 것은 그 2017년 7월 네. 그 소방청이 아마 독립한 영향이 컸다고 아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군, 뭐 경찰, 소방관, 뭐 산림청 특수진화대 뭐 다 총동원이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게 또 다 가능했던 건가요? 간할 소방서인 속초 고상후보에서 초기 진압은 시도했지만 강풍으로 인하여 쉽게 진압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산불이 속초 고성으로 동시다발로 번져왔기에 먼저 대응 1단계 발령하여 전 직원 비상 동원하였고 저녁 8시 40분경 강원도 소방본부장 지시에 따른 대응 2단계 발령과 저녁 9시 44분경 네. 소방청의 빠른 지휘 판단으로 대응 3단계 발령하여 전국의 소방 차량과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네. 네. 아울러 소방에서는 강풍의 진행 예상 방향에 따라 미리 선제적으로 중요 시설 방어하였고 특히 요양원, 의료원 시설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시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고 네. 도심지 확산 방지에 집중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군부대, 산림청 특수진화대, 경찰,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총동원하여 네. 맡은 바 기관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산불을 쉽게 빨리 끝내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특별히 이제 조망을 많이 했는데 이 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특수 소방 차량이 등장을 했어요. 그 역할이 좀 대단했나요? 어떠셨나요? 트랜스포머라는 이 특수 소방 차량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이 차량의 특징은 소방관이 직접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네. 원격 조작이 가능하며 아, 좋네요. 일반 소방차의 6배인 19,0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오. 네. 보이지 않는 열을 잡아내는 적외선 기능과 연기 속에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네. 특히 1분에 최대 1만 리터 물을 방사할 수 있어서 주유소 등 대형 폭발 사고 우려되는 곳에 배치되어 여분의 인근 주민의 안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과 또 최신 시설까지 동원이 됐지만 정말 불길을 잡는 데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불길 잡는 데는 최초에 발생한 건 4월 4일 그 오후 7시 17분경에 발생했고요. 네. 둘째 날에 그 오전 9시 근 14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하였습니다. 네. 그 3일째인 그 4월 6일에 오후 4시경에 그 잔화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 3일 만에 불을 껐는데 그 이후에도 작은 그 불시하나 연기 신고에도 한 100여 출동해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화재 진압이 아주 모범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남긴 과제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파마가 남긴 과제는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소방관들 이 고생하는 거 비해서 처우라든가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희들이 구구절절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데요. 정말 이 화재 진압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 토로 좀 해주세요. 현재 소방 공무원은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네. 현장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 인력보다 약 26% 부족합니다. 이는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최근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 재난은 도심지 산불로 확대되었으며 이런 대규모 재난을 발생 경험했듯이 소방 업무 영역이 지역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긴급 구조와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네. 관계 부처가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우리나라 대한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소방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뭐 부당한 처우라든지 뭐 부족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소방본부차에는 그 보통 화재 현장 출동하게 되면 그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호스를 끌 때는 보통은 한 4, 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방적인 관계로 정원 규칙이라든지 그 예산 배분의 그 한계성 때문에 사실은 2~3명으로 현재 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 매년 한 4,000명의 신규 소방관을 채용하고 한 2만 명 부족한 소방관을 채용함으로써 현재 그 소방 근무원의 그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그 안전 환경 조성에도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인력에 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두 분께서는 그 소방 외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이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런 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좀 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쉬는 날에 사이렌 울리면 지나가는 소방 차량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으며 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 차량을 혹시 도로에서 만나게 된다면 먼저 소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줌을 한 번 더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화재 네. 진압은 소방관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도와야 됩니다. 저희 소방관은 그 한 25kg 정도의 무게의 그 방화복과 공격을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서 현재 그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 경무에 시달리면 한 체중이 한 1kg 내에서 2kg 정도 빠져요. 네. 그래서 그 근무 후에 비번의 날에는 그 아픈 부위에 침을 맞거나 파스턴을 붙이고 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산불 대응 시에 그 많은 체력 소진과 또한 그 호흡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제가 부탁드리고 좀 싶은 말씀은 네. 그 화재 시에는 그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네. 혹시 그 불을 가까이서 구경하고 싶으시더라도 또 아니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주시더라도 아유, 좀 참아주시고 저희 소방서에서 언론 브리핑할 때 네. 그때 질문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사실 민가 피해 복구도 절실하지만 이 산림 복구가 굉장히 급하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그 7, 8월 그 우기가 시작될 때는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토양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 그 피해 지역에 그 주택지라든지 도로변 등의 그 긴급 복구 조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토양 유출이 좀 있는 곳에는 산지 사방 등의 사업이 네.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그 관계 지역에서는 현재 그 무너진 축대라든지 또한 그 하수로의 정비 보수 보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 강원도 토박이시래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시고 내 고향, 네. 내 향토를 직접 지키고 계시니까 남다른 사명감이 특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말 누구보다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당부 좀 해주세요. 이번 산불로 아직까지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임시 거주지에서 그러니까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근본 그 산불로 인해서 그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꼭 힘을 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근본 혹시 여름 휴가 때 그 휴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근본 재난 지역인 속초, 고성, 동해, 강릉 이쪽을 좀 방문해 주셔서 그 아픔에 빠져 있는 우리 이재민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방관은 근본 산불 재난 때 그 미비한 법이나 제도, 대응 체계 시스템을 보완해서 국민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이것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이분들의 고귀한 사명감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되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이야말로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영웅들이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